한국 서울 새벽 3시 한 고깃집. 제발 부탁이에요. 살려만 주세요. 뭐든 다 할게요. 제발. 이곳에는 이모의 뉴욕 여성이 간절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표정으로 눈물까지 글썽이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덩치가 산만한 한국인 남성이 요상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던 뉴욕 여성은 잠시 후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빠, 이번 생신에 뭐 갖고 싶은 거 없으세요? 아빠, 딸이 뉴욕에 취직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비싼 거 사드릴게요. 딸내미가 하나뿐인 아빠 생신 선물해드린다는데 진짜 그러기에요? 아빠가 그동안 나한테 해준 거 생각하면 아직도 멀었으니까 앞으로 기대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둘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죠. 아버지는 저에게 있어서 때로는 엄마였고 선생님이었으며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유년기 시절 우리 집은 몹시 가난한 상태였지만 아버지는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도 저에게 절대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시겠다며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에 한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그 덕분에 저는 대학교까지 교육을 마칠 수 있었고 지금은 뉴욕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커리어 우먼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아버지와 우리 가정을 보살펴야 했죠. 이제는 충분히 저도 그럴 능력이 있었기에 앞으로 행복한 미래만 꿈꾸고 있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가 취업하고 나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월급날이 다가오자 어찌나 시간이 안 가던지 정말 혼났죠. 며칠 전부터 월급을 받는 날 아버지와 근사한 곳에서 외식하자고 미리 약속해 두었던 터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월급날이 되었고 퇴근 후 아버지와 외식을 하기 위해 약속 장소를 잡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저는 아버지를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한참이나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곳을 찾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어보려는 찰나 전화가 한 통 걸려왔죠. 니콜 씨 되시나요? 저희는 뉴욕 경찰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려 유감입니다. 아버님이 총상을 입으셨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저에게 장난이라도 치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무슨 뉴욕 경찰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총상이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이라 주장하는 남자의 목소리는 매우 진지했고 심지어 진중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이내 지금의 상황이 농담이나 장난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경찰서와 병원을 오가며 사태 파악에 나선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실감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의 차갑게 식은 손을 꼭 쥐며 오열하고 말았죠. 이제야 효도라는 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토록 고생만 하신 아버지였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시다니. 정말이지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저의 이름을 부르며 밥 먹으러 가자고 하실 것 같았죠. 하지만 아버지는 눈을 뜨지도 저에게 말을 걸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였죠. 저의 상태가 극도로 안 좋아진 것은요. 회사에 출퇴근하면서도 제 옆을 누군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지인이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흠칫 놀라며 경계하게 되었죠. 상황이 이 지경이 되어버리자 저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대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었죠.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머릿속에서는 아우성이었지만 마음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불안장애를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겪고 있는 증상들에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네요.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너무 예민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거든요. 결국 저는 불안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몸을 혹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언가에 오롯이 집중하다 보면 걱정거리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그러다 보면 괴로운 일은 잊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과연 그 말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아버지가 그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에 회사 일에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기에 성과도 미미한 상황이었죠. 회사 직원 동료들과 상사들도 다시 마음을 다잡은 듯한 저를 보고 응원도 해주고 독려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가는 듯했죠. 하지만 그것이 저의 큰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을 할 때는 괜찮았지만 저는 기계가 아닌 사람이었고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을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그 공허함과 허무함, 그리고 다시금 떠오르는 아버지에 대한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았죠. 아버지에 대한 슬픔을 잊고자 시작했던 일에 대한 몰두는 오히려 저에게 더욱 진한 슬픔만 남겨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다니, 내가 너무 아버지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던 걸까? 마치 내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 저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 속에 빠져서 도저히 제 인생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눈치챈 직장 동료가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었어요. 니콜, 너희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유감이야. 내 위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사실 과거에 죽을 만큼 힘든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 그때 나는 운동으로 그 일을 극복했어. 시간을 정해두고 꾸준하게 하다 보니 도움이 되더라고. 그 당시에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기에 누군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면 무엇이든 곧바로 실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었죠. 저의 개인적인 일인데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라도 주려고 노력하는 지인들이 있으니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아침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출근하기 전 약 1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운동 루틴이었고 초반에는 일어나는 것조차 정말 힘들었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습관이 되어 갈수록 조금씩 괜찮아졌죠. 아버지의 일이 잊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불안 증세가 완화되는 듯 싶었어요.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지금쯤 저의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몰랐죠. 평소처럼 아침 조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이 아가씨, 나랑 얘기 좀 하자. 나 요새 외로운데 말동무 좀 해줘라. 나 술 안 마셨어. 멀쩡하다고. 이래봬도 아직 청춘이라니까. 5분이면 돼. 5분. 웬 중년 남자 하나가 조깅 중인 저의 앞을 가로막고 약간은 꼬인 발음과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술에 취한 사람 같았는데 그 사람은 제 팔을 꽉 잡고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했죠. 너무나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 어찌해야 할지도 몰랐고 여자인 제가 술에 취한 남자를 상대로 반항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그 자리에 조깅하던 다른 시민분들이 아니었다면 무슨 해코지라도 당했을지 몰랐어요. 그 이후로 저의 불안장애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오히려 원래 겪고 있던 증세보다 더 심해졌죠. 이제는 회사 생활도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화들짝 놀라거나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회사에 휴직서를 내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가게 된 병원은 정신병원이었죠. 저의 증상들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이야기하며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습니다. 저의 증상들을 신중하게 듣고 계시던 선생님도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다며 약물 치료를 받자고 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정신과 약을 먹으며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약을 먹지 않을 때보다는 심신이 훨씬 안정이 되는 듯했죠. 이대로 평생 약을 먹고 살게 되면 일상생활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 그때는 그런 점이 저에게 조금의 걱정은 덜어주었습니다. 저도 일은 해야 먹고 살 수 있었고 아무리 심적으로 힘들어도 사회생활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저는 절친에게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친구의 지인도 힘든 일이 있어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증상이 완화되는 듯 싶다가 나중에는 지금 먹는 약보다 더 강한 약을 찾게 되더라는 그런 말을 했죠. 근본적인 치료를 병행하는 게 좋겠다는 말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자기와 함께 한국 여행을 가자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 여행을 가자고 하니 저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친구는 진지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그곳은 휴전 국가로 알고 있는데 나 같은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이 가게 되면 오히려 증상이 더욱 악화하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죠. 친구는 그런 저를 향해 침착하고도 차분한 어투로 설득했습니다. 니콜, 한국에 대한 너의 걱정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아. 하지만 한국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뉴스는 자극적인 내용들만 전달하는 매체야. 그런 곳에서 언급되는 모습만으로 한국을 평가하는 것은 정말 편협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지. 직접 경험해본 경험자들이
내 주변에만 수십 명이 넘는다고? 넌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을 믿니? 아니면 평생을 너의 곁에서 너와 친구로 지내온 나를 믿니? 만약 직접 한국에 갔는데 너가 싫다면 바로 다시 돌아와도 돼.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말을 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마치 자신의 자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한국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를 보니 조금은 생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의 의심은 옅어졌고 친구의 발언은 조금씩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친구와 저는 다소 어이없게도 저의 불안장애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한 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도착해서 이곳저곳을 방문하며 돌아다닐 때는 다른 여행지와 별 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어요.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훨씬 발달한 도시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놀라기는 했죠. 그렇다고 해서 친구가 그토록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것에는 아직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한국에 왔으면 무조건 한국의 음식을 먹어줘야 한다며 저를 데리고 식당으로 데려갔죠. 낮에는 한국의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김밥, 떡, 순대, 동그랑땡 등 한국에서만 먹어볼 수 있다는 한국 전통 음식들을 맛보았는데 솔직히 맛은 있더라고요. 생긴 건 그렇게 먹고 싶지 않은 생김새였는데 막상 먹어보니 자꾸 손이 가는 그런 음식들이었죠. 그렇게 온종일 돌아다니며 한국 여행을 하다가 숙소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다 되었을 때였습니다. 낯선 곳에 여행을 와서인지 아니면 시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늦은 시각이었음에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려고 누워있어도 정신이 말짱했고 눈도 초롱초롱했죠. 불안장애가 다시 도지려는 초기 증세였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지는 순서로 진행되었거든요. 이러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겠다 싶었는데 어느덧 시간을 보니 새벽 2시가 훌쩍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들렸죠. 배가 고팠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만 뒤척이는 저 때문인지 친구도 자다가 잠이 깨버린 것 같았어요. 친구에게 배가 고프다고 했더니 자기도 배가 고프다며 맛있는 거 먹고 오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가 도착한 식당은 한국의 홍대 골목에 있는 한 고깃집 식당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새벽 3시라고 하기에는 아주 많은 손님이 식사를 하고 있었죠. 사실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미국이었다면 이 시간에 여자 둘이 절대 외출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음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늘 제가 안심하고 있을 때 불길한 사건이 터지곤 했으니까요.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주문한 고기를 구워서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무언가 불길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는 듯한 아주 불길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기를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저를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고 모두 술과 고기를 먹으며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의 불안 증세가 다시 도졌나 보다 하고 넘어가려는 순간 저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 멀리서 덩치가 산만한 한국인 남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얼굴도 뭐랄까 조금 딱딱하고 험상궂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남자가 글쎄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에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온몸이 위축되는 것을 느꼈고 어느새 제 앞에 다가온 그 남자를 향해 소리쳤죠. 제발 부탁이에요. 살려만 주세요. 뭐든 다 할게요. 제발. 미국에서 겪은 일들이 생각나며 그저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는 친구가 이게 갑자기 무슨 짓이냐며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 앞에는 아주 이상한 무언가를 목격한 것 같은 표정으로 덩치 큰 한국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저기, 손님, 쇼 진행하기 전에 불판 먼저 갈아드릴게요. 혹시 또 뭐 필요한 거라도 있으실까요? 물은 셀프이긴 한데 이쁘시니깐 필요하시면 가져다 드릴게요. 서비스예요. 저는 그 순간 이 한국인 남자의 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쇼를 한다는 건지, 왜 나에게 이쁘다고 말하는 건지 그때는 잘 몰랐죠.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작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한국인 남자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타이어.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죠. 제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마법사는 아닐까 하는 황당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런 황홀한 광경을 식당에서, 그것도 고기를 구워 먹는 고깃집에서 보게 될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이후 한국인 남자가 쿨하게 뒤돌아간 뒤로 불길에서 맛있게 익어가던 그 고기를 한 점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천상의 불맛에 온몸에 있는 털이 쭈뼛거리는 걸 느꼈죠. 천상의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한국인 남자를 오해한 사실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던 친구는 한참을 혼자서 웃어 제끼더니 저에게 말했죠. 니콜, 너를 어쩌면 좋냐. 한국에서 지금만큼은 네가 걱정하는 그런 일은 없어. 너가 생각해봐. 이곳은 총기가 허용된 나라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늘 상대를 배려해주고 친절해. 아까 낮에 커피숍에서도 봤잖아. 어떤 나라에서 그렇게 자신의 고가의 소지품을 아무데나 두고 다니냐? 그건 그만큼 한국의 치안이 안전하다는 방증이겠지. 물론 모두가 좋은 사람일 수는 없지만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 평균. 우리 너무 낮은 확률에 기대서 걱정만 하는 그런 여행은 하지 말자고. 친구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뉴스에서 보던 휴전국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인프라가 잘 구축된 발달한 도시, 그리고 치안까지 훌륭한 그런 나라였죠. 게다가 한국인들은 대부분 상대를 배려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토록 친구가 한국에 대해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는지 어렴풋이나마 알겠더라고요. 저는 친구와의 그 한국 여행 이후로 혼자서 한국 여행을 오곤 합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기도 했고, 무엇보다 한국만이 가져다주는 특유의 그 안전함이랄까? 평온함이랄까? 그런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덕분에 지금은 병원에서 약을 먹지 않고도 증상들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한국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2의 고향이 되어버린 한국.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일 중서부 헤센의 어느 주택. 뭐? 방금 너희들 뭐라고 했니? 한국이라고? 참나. 얘들이 아주 큰일 나겠네. 그런 곳에 갈 거면 내 관뚜껑에 못을 받고 가거라. 그전에는 절대 안 된다. 독일 헤센에 위치한 어느 주택에서는 60대로 보이는 중년 남자와 젊은 여성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여성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던 60대 남성은 중간에 한국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끼어들어 언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추억이라도 있는 듯한 독일 남성은 얼마 후 뜻밖에도 한국 공항에서 발견되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독일 남성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이 참. 아빠, 글쎄 한국은 그렇게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전쟁은 그때가 언젠데 전쟁이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참. 저에게는 참으로 걱정이 많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글쎄 아버지가 최근에는 뉴스인지 뭔지 텔레비전 방송에서 뭘 본 건지 한국이 휴전 국가에다가 허구한 날 데모하는 나라라면서 절대 한국에는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지 뭐예요. 또 제가 최근에 한국 K-팝에 빠져 있는 건 또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선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것 때문에 한국의 역사까지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아버지에게 알려드려도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네가 한국인이냐며 대뜸 화나 내시더라고요. 정말 꽉 막히고 답답하고 고지식한 아버지가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한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다는 걸 잘 알거든요. 어머니는 제가 2살일 때 암으로 운명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남자인 자신이 어린 딸을 혼자서 키우다가 제가 잘못되거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불안함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한국에 관심을 보이니 제가 아버지 몰래 한국에 여행이라도 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저러는 거죠.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알기에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어지간한 건 제가 다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생일 축하 겸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위해 집에서 파티를 열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하는 파티였죠. 이미 오래전에 아버지에게 허락받아 놓은 상태였기에 저의 오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마당에서 바비큐를 구워서 먹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런저런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나 요즘 BTS에 완전 푹 빠졌잖아. 한국 남자들 너무 좋아. 섹시하고 신비스러워. 게다가 노래도 엄청 좋고 춤도 잘 추잖아. 저번 달에 미국에서 공연한다고 해서 진짜 어렵게 티켓 구했거든. 와, 근데 대박. 미국 애들은 공연장 입장하는 거도 엄청 죽기 살기로 하더라. 아예 텐트를 치고 공연장 앞에서 노숙을 하는 거 있지? 한국의 K-팝 아티스트를 시작으로 우리들은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은 노래도 노래지만 드라마나 영화도 어쩜 그렇게 재밌게 잘 만드냐? 또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냐? 난 저번 주에 한국 음식 또 먹고 싶어서 내가 집에서 직접 해 먹었다. 내 똥손으로 만들었는데도 맛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한국에 다 같이 여행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 방금 너희들 뭐라고 했니? 한국이라고? 참나. 얘들이 아주 큰일 나겠네. 그런 곳에 갈 거면 내 관뚜껑에 못을 받고 가거라. 그전에는 절대 안 된다. 너희들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 동네인지 아니? 거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라고. 지금 세계 정세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그런 곳에 가서 봉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소피야. 절대 안 되니까 꿈도 꾸지 마. 대체 언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엿듣고 계셨던 건지 창문이 열리더니 아버지가 우릴 향해 혀를 차며 열변을 토하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기도 했고 워낙 래퍼처럼 다다다 말씀이 빠르셔서 저와 친구들은 그저 벙찐 표정으로 그 말을 듣고만 있었죠. 저는 아버지의 저런 모습들을 알고 있었기에 크게 개의치 않았지만 저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 친구들은, 아니 제 친구들의 부모님과 그들의 가정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주 신뢰되는 행동으로 각인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독일의 문화였거든요. 아무리 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몰래 엿듣는다거나 중간에 끼어드는 행위는 아주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의 친구들은 지금의 이런 상황을 굉장히 당황스러워했고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저와 친구들의 즐거운 시간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죠. 저는 친구들과의 생일 축하 겸 파티를 급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냥 그때의 분위기가 뭐랄까? 8월 타오르는 장작에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마무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못마땅하였고 이렇게 만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죠. 당연하게도 그날은 아버지와 대판 말다툼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친한 친구들도 다 떠날 판이라고. 대체 그렇게까지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유가 뭐냐고. 무슨 방송을 보는 것이냐며 말이죠. 저는 이런 아버지를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몇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한국 이야기만 하면 발작을 일으키는 아버지의 마인드를 완전히 뒤바꿀 그런 아이디어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맛있는 음식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과거에는 방송에서 스페인 전통 요리인 감바스를 보더니 한 달 내내 감바스를 파는 식당을 찾아다닐 정도였죠. 결국 파는 곳을 찾지 못해 집에서 어설프게나마 만들어 먹었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아버지의 성향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약속 없으시죠? 제가 간만에 맛이 기가 막힌 요리 대접해드릴 테니 시간 맞춰서 들어오세요. 아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저의 나긋한 애교에 뜨거운 햇빛에 녹아내리는 눈처럼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녁이 되어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에게 제가 만든 요리를 선보였죠. 처음에는 이게 대체 무슨 음식이냐고 호기심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질문 세례를 했지만 저는 일단 드셔보라고 말씀드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맛있는 냄새와 배고픔이라는 최고의 동료가 아버지의 인내심을 무너뜨렸죠. 처음에는 소심하게 하나씩 포크로 찍어 드시다가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허겁지겁 드시기 시작했어요. 본능적으로 지금 이 순간이 기회라는 걸 느꼈죠. 아빠, 내가 만든 음식 어때? 맛있지? 비빔밥이랑 불고기라는 한국 음식이야. 음식을 보면 그 나라가 보인다고 예전에 아빠가 말했잖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나라가 어떻게 치안이 나쁘고 위험한 나라일 수 있겠어? 게다가 이 한국 음식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아주 기본적인 레시피라고요. 한국에서 먹는 오리지널 음식들은 진짜 완벽한 맛일 거예요. 기회를 포착한 사냥꾼처럼 쉴 틈 없이 몰아붙였지만 아버지의 반응을 본 저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한국 음식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표정이 시큰둥하더니 수저를 내려놓더라고요. 게다가 그 이후에는 제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내 자리를 일어나 버리셨죠. 아차,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이야기할 걸 그랬나? 아니면 뭐야, 왜 저러시지? 분명히 맛있게 드시고 있었는데. 저는 혹시나 타이밍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실수를 저질렀는지 기억을 되짚어 보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음식으로 아버지의 생각을 바꾸려던 저의 기략은 수포로 돌아가 버린 셈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제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음식 하나로 아버지의 이러한 부정적인 편견이 깨지리라는 안일한 생각만을 하고 있지는 않았죠. 저는 곧바로 미리 준비해둔 다음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식사를 마치면 거실에 있는 소파로 가서 넷플릭스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생활 패턴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루틴 같은 것이죠. 저는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때마침 아버지는 뭔가 새로운 영상이 없나 하며 여기저기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리모컨을 정지시킨 후 뭔가를 망설이는 표정을 지으셨죠. 아마도 제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기 일보 직전인 듯 싶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시기 전에 아버지의 넷플릭스 계정에 들어가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위주로 찜해놓았거든요. 아무리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도 한국 드라마와 영화들만 계속해서 보인다면 호기심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역시나 아버지는 여러 가지 한국 영상 콘텐츠 중에서 하나를 콕 집어서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죠. 아빠, 뭐야? 혹시 밤새도록 넷플릭스 시청한 거야? 제가 생각했던 결과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아버지는 퀭한 눈으로 아침까지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성공이다.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생각이 저의 오해라는 것이 밝혀지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늘 산책하던 시간에 산책하러 나가시지 않으셨고 친구를 만나는 시간에도 외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집귀신처럼 소파 위에서 온종일 텔레비전만 시청하셨죠. 차마 한국 드라마의 중독성이 이 정도로 아버지에게 큰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버지를 데리고 한국을 여행하는 것도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렀죠. 저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넷플릭스에 있는 한국 영상을 모조리 다 시청하기 전까지는 끝이 안 나겠구나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가장 바라던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죠. 아빠, 우리 여행 가자. 아빠는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으니 혼자서는 무리라고. 내가 같이 다녀줄게. 아빤 행복한 줄 알아. 내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같이 가는 여행을 피할까 연구한다고. 이번에는 내가 아빠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으니 나만 믿고 따라와. 아빠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스페인이 우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스페인 여행이라는 소리에 엉덩이를 둠칫할 정도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 아버지가 늘 가보고 싶어 했던 여행지였기 때문이죠. 뭐라더라, 여행지라면 역사와 문화가 풍부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스페인은 고대 로마, 그리스,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지. 게다가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라서 죽기 전에는 꼭 가보고 싶구나. 라는 말씀을 종종 하곤 했으니까요. 아버지는 들뜬 마음으로 여권 사진도 찍으시고 여행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아버지는 목표한 여행지에 도착했죠. 처음 공항에 내린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스페인이 관광지로 유명하긴 유명한가 보다. 공항에 이렇게 검은 머리 동양인들이 많은 걸 보면 말이야. 아버지는 신기한 표정으로 공항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겨우겨우 참으며 말했죠. 아빠, 사실 여기 한국이야. 속여서 미안해.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독일 공항에서 출국을 할 때는 여권과 비자를 제시해야 하는데 독일 사람은 한국을 방문할 때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권만 제시하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용해서 처음 해외여행을 가는 아버지를 속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독일과 한국의 우호적인 국가 관계도 도움이 되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국에 도착 후 한동안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이런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마련한 제가 미안할 정도로 말이죠.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도 마음을 바꿔먹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여행은 하자꾸나라는 마인드로 여행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심술이 잔뜩 나신 아버지도 한국을 여행하고 한국의 각종 관광지와 문화들을 접하면서 서서히 표정이 바뀌셨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행동과 말에는 이미 한국에 대한 본인의 편견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그나마 남아있던 사소한 의심을 완전히 부숴버린 건 어느 한국인 아저씨에 의해서였죠. 한국의 전통시장을 구경하던 중이었는데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저와 아버지는 떨어져 버렸고 아버지는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당황하는 아버지에게 어느 한국인 아저씨가 먼저 다가와서 아버지에게 당신 딸은 저쪽에 있다고 저의 위치를 알려주었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해외여행을 종종 다녀본 저의 경험상 여행객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하려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친절을 베풀어준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버지도 이 일을 계기로 큰 감동을 받은 듯 했고 그때부터는 스펀지처럼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를 흡수하며 즐기셨죠. 그날 이후 아버지는 어쩌면 저보다 더 심각한 한국 빠돌이가 되신 것 같았습니다.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온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울렸죠. 올 사람도 없었고 제가 특별히 주문한 택배도 없었기에 어리둥절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뛰쳐나오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거다 내 거. 내 택배야. 한국산 전기장판. 이제 올겨울은 문제 없겠구먼. 일단 내 거만 샀는데 소피야 너도 필요하면 말하거라. 주문해줄 테니